네, 이번 시간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금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금 범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범위는 2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9억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가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6억 9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강력시,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하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이런 데는 5억 4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거제시, 이는 순천시, 여수시 이런 데는 3억 7천만 원 이하일 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정하고 있는 보증금 범위는 임대차 계약서 상에 있는 보증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차 계약서 상에 보증금 외에 월시가 있는 경우는 월시에 곱하기 100을 곱하기 100을 해서 보증금하고 플러스한 합산한 한산 보증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만약 보증금이 8억이고 월세가 200만원이면 200만원 곱하기 100을 하면 2억입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보증금 8억하고 더하면 10억이 됩니다. 그럴 경우는 9억 원 이하일 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받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보증금이 8억이고 월세가 200만원이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원지역 같은 경우는 3억 7천만원일 경우에 보증금이 2억이고 그리고 월세가 200만원일 경우 이럴 경우는 그럼 보증금 2억 플러스 월세 곱하기 월세 200만원 곱하기 100을 하면은 200만원에 100을 곱하면 2억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2억을 플러스 시키면은 합산한 보증금이 4억입니다. 이럴 경우도 역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보증금은 자, 한산 보증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산 보증금은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보증금과 월세 곱하기 100을 한 합산한 금액의 보증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은 요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산 보증금은 보증금 플러스 월 차임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것이 바로 한산 보증금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받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령이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서울특별시는 9억 원, 부산광역시는 6억 9천만 원 이하, 그리고 기타 광역시 이런 데는 5억 4천만 원, 그리고 창원시, 진주시 같은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 이하의 한산 보증금이 3억 7천만 원 이하일 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산 보증금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보증금 플러스 월차임 곱하기 100을 하면은 자, 이게 바로 한산 보증금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9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보증금 보호 범위를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규정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위에서 18번에서 배운 것이, 자, 보증금을 이 창원지역 같으면 3억 7천만 원을 초과한다든지, 서울 같으면 9억 원을 초과하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돼 가지고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자 2013년 8월 13일에 이 규정이 신설됩니다. 그리고 2015년 5월 13일, 2020년 9월 29일, 2022년 1월 4일에 계속 개정되면서 자 적용받지 못하는 부분도 적용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되고 신설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동안 그 보증금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는 대항력도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법이 개정돼서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같은 경우는 권리금 회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범위를 또 초과하더라도 임차인이 3개의 차임을 연체하면은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규정이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요게 뭐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개정되면서 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규정,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 규정, 그리고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해서 차임을 3기에 걸쳐 연체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규정도 해당이 됩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한산보증금은 위에서 계산하는 방식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이렇게 한 것이 바로 한산보증금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더 보면은 이해하기 쉽겠네요. 여기 보니까 여기에 플러스 하는 것이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 이 설명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자 20분을 보면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최우선 변제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에서 최우선 변제 금액을 얼마인지 자, 대항력이 있으면은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보호를 받는데 은행 건저당보다 후순위로 늦게 전입신고를 한다든지 상가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 일자가 은행 건저당보다 늦을 때 자,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도 소액 임차인은 낙찰대금에서 최우선적으로 변제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차인은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 그 일정액이 바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입니다. 자, 그 금액이 얼마인지, 자, 최우선 변제 금액 이거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대항력이 없어도 은행 건저당보다 더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또 요건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대항력이 없더라도 은행 건저당보다 늦게 사업자 등록을 해서 대항력이 없더라도 최우선 변제권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거는 갖추고 있어야 최우선 변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밑에 뭐가 있죠? 최우선 변제 요건이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고, 대항력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이죠. 갖추어야 한다는 거.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경매 신청 등기 전에 갖추어야 한다는 것. 최우선 변제 요건은. 자, 그러면은 최우선 변제 금액이 이제 지역마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최우선 변제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한산한 합계 금액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합계 금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범위가 상가건물임대주법 시행령에 녹아 있는데, 자, 이거는 쉽게 설명하면은 소액 임차인에 들어가기 위한 보증금입니다. 최우선 변제 금액이 아니고, 자, 이 지역에 나와 있는 지역별 보증금액 이하로 보증금이 한산 보증금이 될 때, 또 이 소액보증금 대상이 되고, 그 소액보증금 대상이 될 때 또 지역마다 최우선 변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소액보증금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한산보증금이 지역마다 정해져 있는데, 거기 얼마냐면은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6,500만원 이하일 때 소액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임차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가밀 억제권요. 여기는 5,500만원.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것이, 한 금액이 5,500만원 이하일 때 소액 임차인, 소액 보증금 임차인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시, 자, 안산시, 용인시, 자, 이는 김포시 및 강주시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것이 3,800만원 이하일 때, 자, 한산보증금이 3,800만원 이하일 때 소액보증금의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지역, 창원지역, 김해지역, 진주지역 이런 데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것이 3,000만원 이하, 즉 한산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일 때 소액 임차인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면은 최우선 변제 금액은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에 소액 보증금 대상이 된 금액이 한산보증금이 6,500만원일 때, 그러면 최우선 변제 금액은 얼마인지 보면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 금액이 자 2,200만원입니다. 2,200만원. 소액보증금, 한산보증금이 6,500만원 이하일 때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것이 6,500만원 이하일 때는 대항력이 없어도 2,200만원까지는 낙찰대금에서 은행근저당보다 더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가밀 억제권역에는 한산보증금이 5,500만원 이하일 때 소액 보증금 임차인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최우선 변제 금액은 1,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강력시, 그리고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강주시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한산보증금이 3,800만원 이하일 때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면은 이때는 최우선 변제 금액이 1,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대항력이 없어도 1,300만원까지는 낙찰대금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밖의 지역, 창원지역, 진주지역, 김해지역 이런데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한 한산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일 때 대항력이 없어도 1,000만원까지는 1,000만원 이하는 최우선 변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자, 낙찰 금액이 어느 경매물건의 낙찰 금액이 1억이면 그럼 최우선 변제 금액은 은행 건저당보다 전액 다 변제를 하게 되면은
금융권에서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자기들이 그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자 임차인의 보증금 중에서 자 1억 낙찰 대금이 1억이면은 그 금액의 2분의 1 5천만원 이하에서 이렇게 최우선 변제 금액 창원지역 같으면 1,000만원이죠. 1,000만원. 그런데 이런 임차인이 한 명일 경우는 1,000만원 정도는 변제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한 상가 안에 공유자가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는 또 1,000만원씩 보호받는 사람이 만약에 6, 7명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1억에 낙찰받았는데 보증금 대상자가 7명이나 되면은 7천만원 보호를 해주면은 남는 게 3천만원 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1순위로 건재당을 설정해놨는데 3천만원 보호를 받고 7천만원을 변제를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낙찰 금액의 2분의 1,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 최우선 변제 금액을 변제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자,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21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번을 보면은, 자,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21번 나오네요. 각 지역별 최우선 변제 금액. 그럼 각 지역별 최우선 변제 금액은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이제 정하게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은 물건을 하나 보겠습니다. 경매 물건 하나 딱 보면은 자 경매 물건을 보면은 등기부에 이렇게 권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물건에서는 권리가 5개인데 1번은 소유권, 2번이 대구은행의 건재당, 3번이 또 대구은행의 건재당, 4번도 대구은행 임의경매, 5번은 성산구청장의 압류입니다. 자, 여기서 접수일자 가장 빠른 완소 기준 권리 중에서 자, 접수일자 가장 빠른 담보물건 중에서 보면은 대구은행의 건재당입니다. 언제냐면은 2015년 8월 26일. 자, 2015년 8월 26일 기준으로 담보물건 설정일 기준으로 그 날짜 2015년 8월 26일 기준으로 이제 그때 날짜를 보고 해당되는 금액. 그럼 조금 전에 보면은 2015년 8월 26일이니까 여기에서 보면 기준 시점이 있습니다. 지역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한산보증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그리고 소액임차의 소액보증금 범위에 들어가면은 최우선 변제 금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 금액을 이렇게 담보물건 설정을 기준으로 하니까 2015년이니까 자, 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25일까지 이 구역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원지역이니까 그 밖의 지역으로 해서 보면은 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일 때 한산보증금,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것이 3천만원 이하일 때 1천만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법이 개정된 게 없기 때문에 2025년도 역시 보면은 창원지역 같은 경우는 자 소액보증금 대상자가 3천만원 이하일 때 1천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2일부터 똑같은 내용으로 오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최우선 변제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냐. 소액보증금 대상자에 들어가야 되고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것이 3천만원 이하일 때 1천만원까지 해주는데 그 기준은 바로 요 담보물건, 경매물건에서 등기부상에
이 건재당이나 이는 담보물건 설정일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것. 이렇게 구간이 이렇게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죠. 기준 시점은 담보물건 설정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담보물건은 저당권, 건재당권, 가등기 담보권. 자, 이런 내용이고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확정일자도 기준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소액 임차인의 한산보증금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하면은 한산보증금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 여기서 하나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자, 최우선 변제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또 요건이 있습니다. 어떤 요건이 있냐면 지역별 소액 보증금 범위 이내에서 창원지역은 1000만원입니다. 아직 3000만원 한산보증금이 창원지역은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한 한산보증금이 3000만원 이내에 들어갔을 때 최우선 변제 금액을 1000만원까지 하니까 한산보증금이 소액보증금 범위 내에 들어갑니다. 소액보증금 범위가 창원지역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얼마냐면은 서울은 보면은 6,500만원 6,500만원이면 최우선 변제금이 2,2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어렵죠. 서울에서 6,500만원에 있을 임차인이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 자, 여기서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산보증금, 즉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합산한 금액이 지역별 소액보증금 범위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대항요건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산보증금이 지역별 소액보증금 범위 내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요건, 즉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이 대항력, 즉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자, 그리고 임대 건물 가액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바와 같이 낙찰 금액의 2분의 1 이하에서 금액에서 이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1억이면 5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최우선 변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2번 내가 살펴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은 자, 상가건물은 조금 전에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건물이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그 상가건물이 공부상의 상가건물이냐, 안 그러면은 건물 해당 용도를 보고 이제 판단하느냐,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가 건물에 해당한지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가 아니다. 그래 건물 해당 용도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상의 표시가 아니고 건물 해당 용도에 따라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도 단순히 상품 보관 제조, 공장에서 보관 제조 가공
가공 등 사실 행위만 하고 있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받지 못하는데, 자, 공장에서도 사실 이런 상품 보관, 제조, 가공을 하면서 이와 더불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함께 하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 자, 공장 같은 경우에 상품 보관, 제조, 가공 같은 사실 행위만 하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받지 못하고, 상품 보관, 제조, 가공 등의 사실 행위를 하면서 더불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함께 하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부분 판례 내용입니다. 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상가건물임대차법 적용 대상은 조금 전에 살펴봤고, 자, 여기 이제 그 내용입니다. 단순히 상품 보관, 제조, 가공 등의 사실 행위만 이루어지는 공장 창고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할 수 없고, 그러한 사실 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면은 상가건물에 해당한다는 게 지금 보면은 2009-40967 대법원 판례 내용입니다. 자, 그렇고, 자, 한산보증금 계산할 때 부가세 부분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에 임차료 외에 부가세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부가세는 한산보증금 계산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한산보증금 계산할 때 부가세는 임대차 계약서상에서 임차료 외에 부가세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부가세는 한산보증금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 그 내용이고, 자, 대법원 판례 내용입니다. 그것도. 그리고 자, 23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3번에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요건입니다. 자,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려면 임차인이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은 그 다음날 0시부터 낙찰자, 즉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하기 위해서는 그 은행 건재당보다 앞서서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상가 임대차에서 상가 임차인의 공시방법은 사업자 등록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상가 임대차에서는 상가 임차인의 공시방법은 사업자 등록이다. 그래서 폐업을 한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매에 입찰하기 전에 현장에 가보면은 폐업하고 공실로 있는 데가 있고, 또 폐업하고 안에 직기로는 있지만은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상가 임대차에서는 상가 임차인의 공시방법이 사업자 등록이기 때문에 폐업을 하면은 대항력이 없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입찰해야 됩니다. 대항력이 없다. 폐업을 하면. 그리고 폐업한 후 같은 상호 및 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내어도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한 날,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고, 폐업을 했는데 폐업하고 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번호로, 사업자 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내어도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잘 살펴보시고,
자, 이것도 대부분 내용입니다. 판례 내용입니다. 자, 살펴보면은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사업 폐업 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법상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존속하는지 여부 해가지고 소급 존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임차인은 배당 요구 종결까지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배당 요구 종결보다 앞서서 공실이면, 자, 임차인은 배당 요구 종결까지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배당 요구 종결보다 앞서 공실이 되면은 사업자 등록이 남아 있어도 점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관리사무소 등을 탐문해서 언제 퇴실을 했는지 퇴실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공실이 확인되면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임차인은 배당 요구 종결까지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배당 요구 종결까지 대항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은 사업자 등록증이 남아 있어도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항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부동산의 점유라는 조건도 갖춰야 대항력이 발생한다. 현실적으로는 점유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으로 이제 확인을 한다고 봐야죠. 주택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를 보고 점유는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죠. 상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점유와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의 요건이자 우선 변제권의 취득 요건 및 존속 요건이기 때문에 배당 요구 종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 점유와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의 요건이자 우선 변제권, 취득 요건 및 존속 요건이기 때문에 배당 요구 종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 핵심 포인트는 배당 요구 종결까지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자, 24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 우선 변제권 효력 발생 요건. 자, 우선 변제권은 일단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상가는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에 확정 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게 되고 우선 변제권이 있으면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낙찰대금에서. 그래서 상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 일자를 받아야 된다. 관할 세무서에 가서. 그렇게 하면은 경매나 공매 시에 낙찰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에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일찍 배당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 임차인이 확정 일자를 받으려면 한산 보증금 안에 들어가야 된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확정 일자를 받으러 가면은 세무서에서 모두 확정 일자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한산보증금 범위 내에, 자, 지역별 한산보증금 범위 내에 들어갈 때만 확정 일자를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 세무서에서 확정 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별 한산보증금은 보증금, 계약서에 있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가 있으면 월세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보증금하고 월세하고 합친 거, 그게 바로 한산보증금인데, 그 확정 일자를 받으려면 한산보증금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된다. 지역별 한산보증금 범위 안에 들어가야 확정 일자를 받을 수 있다. 자, 확정 일자를 받으러 가면은 세무서에서는
환산보증금을 계산해서 그 금액 안에 들어오는 임차인에게만 확정일자를 간인해준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도 배양력이 있어야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자, 역시 우선변제권이 이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하는데 대항력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항력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산보증금이 초과하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는 거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경매나 공매 진행 시에 배당받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은 한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말이에요?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배당을 못 받게 되잖아요.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해서 그 경매 사건에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걸 배당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한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진행 시 배당받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자, 그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집행관이 해당 조사서에 보증금하고 임대료 표시가 없는 경우에 그럼 어떤 경우냐? 경매 기록상에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 일자는 있는데 확정 일자가 없는 경우가 있다. 자,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 일자는 있는데 확정 일자가 없어. 그것은 세무서에서 보증금, 한산보증금 초과했기 때문에 간인을 해주지 않은 경우 아니면은 확정일자를 임차인이 받지 않은 경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나와있죠. 해당 조사서에서도 보증금과 임대료 표시가 없으면은 한산보증금이 초과한 경우이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임차인이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 요건인데 자 우선변제권 발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항요건, 즉 점유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 거. 어디서? 관할 세무서에 가서. 그리고 한산보증금이 지역기준 한도 내릴 때 한산보증금이 지역기준을 초과해버리면 우선변제권,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니까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한산보증금은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으로 구한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상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의 권리금은 어떻게 되냐. 일단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어떻게 하냐. 보증금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 자, 그렇고 그러면은 반대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낙찰자에게. 자, 여기서 상가를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에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은 역시 사업자 등록일이 등기상 최선순위 설정일보다 늦은 임차인.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권리금 관련 법도 보호를 못 받는다. 의미가 없다는 거지. 자, 대항력이 있으면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부담을 낙찰자가 이어받기 때문에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은 계약갱신 요구를 10년 동안 할 수 있는데 상가 임차인은 그럼 10년을 초과했을 때 계약갱신 요건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면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냐? 그 부분이 법에는 없고 판례로 나왔습니다. 2019년도 판례에 나온 내용이 임대차 기간이 경과해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해줄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고 대부분 판례로 나왔습니다. 자, 관련 규정을 읽어보면 예전에 임대차 기간이 5년을
5년으로 되어 있다가 이제는 계약갱신 요구 10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5년 됐을 때 판례 나온 것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권리금 해수기의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례가 나왔었습니다. 2019년도에 그 판례에 준해서 해석을 해보면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신규법에 따라서 10조의 4 제1항에 따라서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여 권리금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가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권리금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 자, 이게 대부분 판례 내용이라는 거. 자,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아니면은 상가 건물 경매물건에서 권리 분석하는데 문제가 따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상가 임차인들이 간혹 유치권을 설정해 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유치권은 민법에서 필요비하고 유익비 때문에 유치권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통 임차인들이 유치권 인정이 안 되는 것이 민법상에서는 필요비와 유익비를 임대인이 반환해 주게 되어 있는데, 보통 계약서를 작성하면은 계약서 내용에 원상복구 규정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완료 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예컨은 특약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필요비하고 필요비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있고 유치권, 유익비 같은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유치권이 인정되려면은 경매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전에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경매물건의 가치 증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완료되어야 되는 거지. 경매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전에 공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소유자에게 공사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그리고 경매개시 결정 등기 전에 점유를 해야 된다.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점유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경매개시 결정 등기 전에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는 것. 자, 그런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충족했을 때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이후에 변제기가 도래했다든지, 그 다음에 경매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점유를 시작했다든지, 그리고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는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 규정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 물건은 잘 조사해서 유치권을 깰 수 있다는 거.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어주시는데 수고 많으시고,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계속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